네,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좀 재미나고 좀 유한 분위기로 진행해 보고 싶은데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저를 스탑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로봇 연구도 안 하는데 감히 인텔리전트 로봇을 하겠다라고 제목을 붙여왔는데 이제 로봇을 어떻게 이제 프리 트레이닝 하면 좋을지 이제 기존 지금 연구되고 있는 방향이 크게 두 개인 것 같아서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조금 러프하게 소개드리고자 오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희는 뒤에 저 멋진 주재걸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인 이호준, 이병근이고 이제 둘이 학부 1학년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같이 대학원에 진학 가서 계속 박사에서 같이 지지고 볶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특이 악력으로는 석사 때는 저는 7번 연속 입학하고 논문을 떨어졌고 병근님께서는 6번 연속 떨어진 그런 멋진 이력을 갖고 있고 지금 저는 이제 강화학습을 위해서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 혹은 아래를 위해서 어떻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수 있을까를 초점으로 조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병근님께서는 아직은 입실론 그리디 방법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 그래서 인텔리전트 로봇이라고 말했는데 인텔리전트 로봇이 그럼 과연 뭐냐라고 먼저 하기 전에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멋진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테슬라의 로봇을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멋진 인텔리전트 로봇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텔리전스가 뭐냐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사실 너무나 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좀 난해한데 저는 이제 수많은 데피니션 중에서 MIT의 교수님께서 내리신 컴퓨터 교수님께서 내리신 이 개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The ability to perceive, plan, act, and adapt 라는 이 개념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조금만 확장시켜서 AI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The study of computations that can learn to perceive, plan, act, and adapt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AI의 역사란 이런 네 가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역사가 아닐까라고 해서 한번 AI 역사를 보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은 챗 GPT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요즘 유명하신 오픈 AI의 정형원님의 슬라이드를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룰 베이스 시스템은 뭐냐라고 봤을 때 옛날에 AI라고 하면 핸드 디자인된 perceive라고 하는 건 인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할지를 저희가 룰 베이스로 짰고 그 인지한 정보로부터 어떤 행동 혹은 어떤 발화 아니면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지를 룰 베이스로 짰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이제 옛날에 체스 챔피언을 꺾었을 때는 룰 베이스 퍼시버, 룰 베이스 액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당연하게 이제 AI라는 학문이 How to Learn이니까 이제 러닝을 해야겠죠. 그래서 퍼시버는 여전히 핸드 디자인 덱의 피처들을 만들었습니다. 핸드 디자인 덱의 피처를 만들었지만 그 위에다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달아서 러닝을 해서 액트하는 방식만 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BM의 왓슨, 이제 제퍼디라는 퀴즈 게임에서 우승했던 모델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챗GPT입니다. 이제 언어라는 로우한 옵저베이션을 받았을 때 그걸 스스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발화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 별로 유명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온 프로그레스라고 보입니다. 그냥 하나를 가져온 건데요. 이제 많은 챗GPT의 개발진 혹은 오픈소스에서 How to Plan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 모르는 거네?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인터넷 웹서핑을 조금 할까? 어? 이 질문은 너무 어렵네? 문제를 좀 잘라서 해결할까? 어? 어떤 방향이 좋을까 하고 자기의 행동을 플래닝을 하고 그 플랜을 바탕으로 이제 행동을 결정하는 perceive, plan and act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연구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스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댑트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챗GPT가 발화하면서 사람들과 인터랙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로부터 정보를 다시 받고 그 받은 정보로 스스로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죠. 물론 지금 perceive에 대해서도 NLP만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전도 조금 더 잘 받아야 되고 어댑트 같은 경우도 일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개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왔을까라고 한번 물어보면 일단은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스팟은 룰 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로보틱스는 일단은 처음부터 월드와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단 저렇게 다시 화살표로 리커시브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 디자인된 혹은 룰 베이스의 퍼시버와 핸드 디자인된 액터로 이루어져서 행동을 하고 행동으로부터 세계에서 다시 정보를 받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 테슬라 복과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어떤가? 라고 물어보면 뭔가 somewhat mixed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머신러닝, self-supervised learning이 perceiver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액터에 강화 학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behavior cloning으로 지도 학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믹스되어 있습니다. 룰 베이스도 당연히 휴리스틱하게 섞여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테슬라 봇은 저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를 축적해서 러닝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서 계속 저 모델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벽한 챗GPT 모먼트는 로보틱스에는 없지만 조만간 5년 혹은 10년 후에 그런 모먼트가 많이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how to audit 혹은 how to plan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괄적인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알았는데 그러면 저기서 저희가 인텔리전스를 저 perceive, plan, 뭐 act, adapt라고 했을 때 저런 능력을 어떻게 갖추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저희의 연구적 질문이겠죠. 혹은 뭐 기술적 질문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질문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 봇과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테슬라 슈퍼봇과 테슬라 슈퍼파일럿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일단은 학습시킬 데이터 혹은 학습시킬 뭔가 소스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소스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제일 심플한 건 온라인 데이터셋입니다. 내가 직접 행동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당연히 너무 비쌉니다. 대신에 제일 퀄리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해서 얻어온 데이터니까요. 근데 당연히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조금 싸질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은 오프라인 데이터셋입니다. 온라인 데이터보다 쌉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곳을 직접 가볼 수도 없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도 있을 겁니다. 로봇의 형태도 다를 수도 있을 거고 로봇이 아닐 수도 있을 거고 대신에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오프라인 데이터를 만들까 해서 최근에 나온 이 RTX라는 딥마인드를 주축으로 개발한 저 데이터셋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연구자들 다 모여 그래서 로봇 데이터를 한 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로봇 비디오, 액션, 뭐 트레젝토리 같은 데이터를. 그래서 저런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시도하는 건 되게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개의 로봇의 행동 영상 혹은 행동 이 트레젝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다시 좀 많이 사람들이 시도하는 게 에고4D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에고4D라는 거는 이제 에고센트릭, 나 중심의 데이터인데 내가 눈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내 머리에 캠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모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것도 되게 많은 양의 비디오로 이루어지고 로봇 개 같은 걸 학습시킨다고 생각하면 로봇 개의 눈에 해당하는 그런 에고센트릭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딜링하지 해서 저런 데이터를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오프라인 데이터가 있는데 과연 오프라인 데이터가 또 가장 좋은 방법일까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당연히 시뮬레이터의 압도적인 단점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데이터셋보다 훨씬 쌉니다. 시뮬레이션은 훨씬 가격이 싸니까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당연히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것이 어렵고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을 때 시뮬레이터가 이제 조금 부족하면 혹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많을 수도 있고 시뮬레이터의 성능에 모델의 성능이 어퍼바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됐든 저희는 온라인 데이터는 일단 못 쓰겠으니 지금 당장은 못 쓰겠으니 일단 오프라인 데이터랑 시뮬레이터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오프라인 데이터와 시뮬레이터를 받아서 에이전트의 퍼시버와 액터를 잘 학습시키고 이걸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면서 온라인 데이터에서 학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방법론들이 많을 겁니다. 오프라인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이닝하는 방법론, 시뮬레이터에서 프리트레이닝하는 방법론. 그래서 저희는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조금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 많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직은 몇몇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두 개의 소스로부터 같이 하는 방법을 메인스트림으로 연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세팅해 놓고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데이터셋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이 병근님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터에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데이터셋에서 이제 학습하는 방법론은 또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행동은 모르겠고 눈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자. 아니면 뭐 언어라고 하면은 이 뇌라도 제대로 만들자. 펄시버만 학습시키는 방법론들이 있고 행동까지 일단 얼추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펄시버와 액터까지 만드는 방법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펄시버만 학습시키는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명확한 터미놀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게 달라서 오프라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말로 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데이터로부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겠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알고리즘들은 사실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플하고 그냥 가장 뭐 대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것들 4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는 컬, 뭐 심클리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컬, ATC, MA,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는 이제 비전판의 버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암 MA는 뭔가 버트와 GPT의 짬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시버와 액터를 둘 다 빼는 오프라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있을 텐데 아니 그러면 저 무조건 오프라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내 데이터에 만약에 행동 데이터가 없이 비디오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행동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왼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내 데이터 소스가 비디오나 이미지일 때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오른쪽은 내 데이터 소스가 트래젝토리 형태의 뭔가 액션이나 리워드의 정보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큐러닝 하면 안 되냐? 그냥 온라인이랑 똑같이 큐러닝 하면 안 되라고 질문을 해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론들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저 펄시버에 아무 항목도 없는데 사실 아무 항목도 없다라고 하기는 뭐하고 저 오른쪽의 방법론들이 뭔가 복합적으로 왼쪽의 상황으로 쓰이기도 하고 오른쪽의 상황으로 쓰이기도 하고 좀 제 멋대로인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시뮬레이터라는 게 저희가 정의가 돼 있을 때는 이미 액션과 리워드를 어느 정도 디파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펄시버와 액터를 둘 다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빼왔습니다. 그래서 저 5가지 방법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 중에 저희가 한 개씩 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 중에 한 개씩만 이 병근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또 질문 없을까요? 네, 없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프리트레이닝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거는 오프라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입니다. 앞서 정의했듯이 오프라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저희는 일단 오늘에서는 랭귀지는 무시하고 비전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펄시버, 즉 눈을 만들까? 오프라인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하면 눈을 만들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눈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베리언스 기반이 있을 거고 하나는 제너레이션 기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베리언스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정말 쉽게 말하면 퍼즐 맞추기 혹은 클러스터링 이런 느낌인데요. 바닥에 어떤 이미지들이 쫙 깔려 있을 때 비슷한 것끼리 묶는 겁니다. 비슷한 건 비슷한 것끼리 묶고 틀린 건 틀린 것끼리 이렇게 멈추고 빼고 그런 게 인베리언스 러닝이고 제너레이티브 러닝이라고 한다는 거는 내 이미지의 일부분의 정보를 막 가려놓고 이 빈 칸의 내용이 뭘까요를 맞추는 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는 완전 노이즈에서 가기도 하고 저렇게 일부를 가리고 가기도 하는데 오늘은 일부를 가리고 가는 버트 방식의 제너레이션 모델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리언스 러닝의 가장 대표격은 심클리어입니다. 근데 논문 이름은 컬로 가져왔죠. 왜냐하면 심클리어를 RL에 적용한 논문의 이름이 컬이어서 일단은 컬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컬은 심플합니다. 스페이셜 인베리언스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뭔가 공간적, 지역적으로 같은 정보는 같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여기서 무시합니다. 오로지 공간적인 정보만 이미지의 이 스페이셜한 정보만을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인풋의 이미지가 저렇게 저 로봇이 점프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2개 서로 다르게 크롭을 합니다. 크롭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떤 크기의 패치로 자릅니다. 잘라서 이 둘은 같은 이미지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같은 이미지겠죠. 뭐 지금 보이기에는 다르지만 내부적인 속성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2가지의 이미지가 같아지도록 학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같아지도록 학습하냐라고 했을 때는
간단히만 말하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둘 사이에는 맥시마이즈를 하고 다른 이미지에서 온 거와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미니마이즈 한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학습하는 게 또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하게 가장 큰 문제는 시간적 정보가 없습니다. 템포럴한 정보. 그러면 템포럴한 정보도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또 제일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 내 트래젝토리 혹은 비디오 데이터에서 내 K초 타임 뒤에 있는 이미지, 아까 이 이미지인데요. 얘가 이게 여기 안 보이네. 저기서 앵커와 포지티브로 나눠지는데 포지티브가 그냥 K 스텝 뒤의 이미지입니다. K 스텝 뒤에 아그멘트한 이미지와 같아지고 다른 트래젝토리 혹은 다른 비디오에서 온 이미지와는 멀어지는 게 끝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고려가 됐기 때문이죠. 이제 나는 이런 시간적 정보를 보니까 얘가 어디를 내 눈이 보는지 봤더니 공이 움직이는 거에 집중을 하는구나. 공은 움직이니까 내가 저렇게 인풋에 저렇게 미로를 탐험하는 걸 봤더니 좀 미로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집중하더라. 그러니까 더 나중에 파인 튜닝 할 때 좋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똑같이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레나드님 뭘까요? 인베리언스 기반의 가장 큰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은 아마도 아그멘테이션 펑션을 내가 직접 정의해야 된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마다 적절한 아그멘테이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레이버러스합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심플한 우리 fill in the blank. 이거는 아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너무 심플합니다. 그냥 이미지를 몇 개의 격자로 잘라서 해당 격자를 메우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보면 스페이셜한 것만 신경 쓰는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입니다. 이미지를 격자로 잘라서 이미 남아있는 이미지들의 정보만을 인코드하고 그 다음에 가려진 정보를 버트 방식으로 복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이제 학습을 많이 시키면 저렇게 아주 작은 양의 정보만 있어도 아주 잘합니다. 저렇게 복원을 잘합니다. 근데 이 방법도 아까 컬과 마찬가지로 템포럴한 정보는 없겠죠. 그래서 템포럴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고려할까 해서 나온 이번 유립스 논문인데 당연히 소개는 드리지만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되게 많은 방식으로 템포럴을 고려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시일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랑 ATC와 컬과의 차이와 비슷하게 내 첫 번째 T초 때의 이미지는 다 주고 T 플러스 K초 때의 이미지는 정보를 일부분 가립니다. 해서 T초의 정보를 보고 T 플러스 K초의 정보를 약간만 받아서 T 플러스 K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복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 방법이 당연히 더 어텐션이 움직이는 쪽에 더 잘 걸립니다.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훨씬 더 잘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 중에 도대체 뭘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도 사실은 아타리나 DMC 같은 작은 환경들 혹은 메타월드 같은 그런 작은 환경들에서만 좀 많이 돌려봤는데 결과적으로는 MA보다는 심암 MA가 좋다. 컬보다는 ATC가 좋다일 것 같습니다. 컬이랑 MA랑 뭐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는 아그멘테이션 펑션이 충분히 잘 대응이 돼 있으면 거의 똑같거나 더 잘한다가 될 것 같은데 다르게 말하면 얘가 더 우수하지 않나. 내가 내 도메인에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아그멘테이션 펑션 고민할 필요도 없이 쓰는 이 프랙티셔너 입장에선 더 간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점은 비슷한 것 같다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방금까지는 퍼시버를 학습시키는 오프라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집중을 했으면 이번에는 퍼시버와 액터를 학습시키는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많지만 오늘도 디퓨전과 오프라인 아래를 결합한 거를 앞서 발표해 주셨지만 아주 간단하게 오늘은 그 친구들도 하나의 카테고라이즈해서 큐러닝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을 거고요. 나머지는 큐러닝을 하지 않는 시퀀스 모델링, 디시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중심으로 그냥 두 갈래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아까와 다른 차이점은 비디오가 아니라 액션과 리워드도 내 데이터셋에 있다라는 큰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큐러닝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큐러닝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저 왼쪽의 그림처럼 처음에 Q 밸류를 배웠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큐러닝을 한 결과입니다. 저 점선이 내가 실제 내가 배워야 하는 Q 밸류고 저 빨간 선이 지금 배운 Q 밸류입니다. 그 다음에 저 액션 서포트라고 두 축이 나와 있는 것이 실제 내 데이터에 액션들이 있는 파트입니다. 그럼 저 없는 파트들은 뭐냐? 내 데이터에는 저기에 해당하는 액션은 없는데 없지만 그냥 저렇게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 나이브 큐 펑션이라고 저기 불꽃 솟은 데가 있죠. 저희가 식을 안 가져왔지만 TD 러닝은 알 거라고 전제를 한번 해보면 큐 러닝을 할 때 타겟 큐 펑션은 보통 맥스 큐를 뽑습니다. 맥스 큐를 뽑는데 만약에 운 나쁘게 저 왼쪽에 높은 봉우리가 타겟으로 걸렸다고 하면 나는 실제로 내 큐 값은 저거보다 훨씬 낮은데 엄청 높게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 타겟이 한번 커지고 그 커진 타겟을 내 모델이 학습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점점 커집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일반 RL에서는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일반 RL에서는 그럼 저 왼쪽에 액션 파트는 값이 높네? 그럼 내가 저거 해야지 했는데 높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고 교정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교정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면서 내 값의 교정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자 내 Q 값을 일단 내가 본 곳, 내가 아는 액션들, 내 데이터에 있는 저 액션 서포트에 있는 축에 대해서는 높은 Q 값을 내뱉어도 오케이. 근데 내 액션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무조건 Q 값 낮춰. 일단 나는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여기는 안 좋은 곳이야. 일단 낮다고 해. 라고 하는 게 컨저베이티브 Q 러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컨저베이티브 Q 러닝의 맨 뒤에 스탠더드 벨만 에러는 그냥 큐러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맨 앞에 미니마이즈 큐 밸류는 내 액션에서 보지 못한 파트에 대해서 큐 값은 일단 낮춰 라는 거고 저 빼는 텀은 그래도 내가 본 거는 어느 정도 높게 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큐러닝을 하면 그냥 큐러닝을 할 때와 다르게 오버에스티메이션 바이스도 많이 완화가 되고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큐러닝 저런 오버에스티메이션 바이어스니 뭐 익스트라폴레이션 에러니 저런 거 싫으니까 그냥 우리 딥러닝 정신에 맞게 좀 더 가자. 그냥 지도학습으로 문제를 어떻게 바꿔 풀어볼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완전히 조금 새로운 방향의 RL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Q 펑션을 스테이트와 액션을 주면 리워드, 썸 오브 리워드를 매핑하는 게 아니라 썸 오브 리워드와 스테이트를 주고 액션을 매핑하는 식으로 둘의 인과관계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썸 오브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썸 오브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이런 식으로 트레젝토리가 들어가고 썸 오브 리워드와 스테이트를 두고 액션을 맞추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학습이 너무나 스테이블하게 잘 됩니다. 근데 얘 일단은 몇 가지 단점을 뭐 꼽아보자면 썸 오브 리워드를 내가 모르는 환경에서 뭐 어떡할 거냐, 내 데이터에 뭐 최대 썸 오브 리워드를 했는데 행동을 이상하게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대답을 하시려는 분도 있지만 지금 당장 뭐 크게 와닿는 대답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에서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법론들을 살펴봤고 이제 시뮬레이터가 있을 때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법론은 병근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저는 마찬가지로 주재걸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이병근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저희가 아래를 처음부터 하려면 좀 빡세니까 프리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뭐 데이터셋도 모을 수 있고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할 때 그걸 통해서 뭐 인코더를 학습을 잘 하든 인코더랑 홀리시까지 학습을 잘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이제 데이터셋이 없고 다만 시뮬레이터는 저희가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처음에 앞에 발표했던 것처럼 엔비디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토리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봇 연구에서 강화수 제일 문제는 시뮬레이터에서 잘 해봤자 로봇이 안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뭐 대응 방법을 제시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답이 제 생각엔 그럼 시뮬레이터를 더 잘 만들어 줄게입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잘할 거라고 믿고, 즉 값싼 내가 돌릴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무수히 많은 스텝의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고 할 때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직 저는 이런 더러운 방 안에 들어갔는데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더러운 책상도 있고
뭐 안 보이지만 부엌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전 이후에 뭐 할지 모릅니다. 그게 unsupervised 프리트레이닝이니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unknown future 꼴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올 건데 아직은 몰라. 하지만 뭔가를 준비하도록 네가 학습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마치 아기처럼 뭐 전자레인지를 뭐 뚜껑을 열었다 닫아봤다 아니면 돌려봤다가 뭐 잘못하면 불이 나겠죠? 아 그럼 불 나면 안 좋은 거가 있구나.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뭐 책상을 엎었다가 설거지 해봤다가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뭔가 이제 알았다. 이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란 것이. 나중에 설거지 해라고 줬을 때 빨리 설거지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까와는 다르게 펄시버, 즉 뭐 CNN 인코더나 뭐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것만 따로 배우는 것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그 인코더와 뭐 액터 크리틱 같은 저 액터를 동시에 같이 배우는 거를 오늘은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최근에 이 풀트레이닝 인딥 RL이라는 서베이가 있는데 거기 나온 기준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Curiosity Driven Exploration입니다. 아직 내가 뭘 할지, 즉 리워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타임 스텝에서 리워드는 0이겠죠. 내가 잘 모르는 스테이트에 많이 가봐. 그게 Curiosity Driven Exploration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커버리지 맥시마이제이션인데요. 너무 간단한데 제가 뭐 지도학습이나 뭐 어떤 걸 할 때도 결국 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것만 잘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unsupervised 풀트레이닝에서 결국 잘하려면 최대한 많은 곳을 가봐야 됩니다. 그 말은 내 리플레이 버퍼나 뭐 이런데 최대한 다양한 걸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쌓아놔야 이후에 어떤 태스크가 들어오든 뭘 하지 않겠냐라는 데서 나온 게 저 데이터 커버리지 맥시마이제이션이고요. 세 번째는 스킬 디스커버리인데 내가 이 방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뭐 전자레인지를 여는 스킬 혹은 뭔가를 미는 것 혹은 점프 혹은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걸 좀 제너럴한 걸 알아서 뭔가 배워놓으면 이후에 어떤 태스크 들어오면 예를 들어 설거지가 들어왔다 그럼 싱크대를 다가가서 손을 뻗고 손잡이 올리고 닦는 행위를 예를 4개를 배워놨다 뭐 조합해서 깰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자 하는 게 스킬 디스커버리입니다. 네 번째는 월드 모델인데 일종의 모델 베이스드 접근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저렇게 구체적인 걸 뭔가 배운다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 하면 다음 스테이트는 뭐야 라는 걸 이 부엌에 대해서 잘 배워놓으면 그거 활용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번째 방법론이 있습니다. 각 이제 카테고리 대표하는 논문을 한 개씩 보실 건데요. 첫 번째는 R&D입니다. 이건 이제 강학습에서 워낙 많이 쓰이는 익스플로레이션 리워드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뭐 방금 같은 프리트레이닝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는 건 그냥 강학습 뭐 이런 몬테주마나 아타리 학습할 때 원래 리워드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R&D라는 리워드를 주곤 합니다. 얘를 왜 가져왔냐면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리워드가 없는 프리트레이닝 상황에서 이런 이 리워드만 주고 뭔가 배워봐라라는 겁니다. R&D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잘 모르는 것을 가보라는 건데 네트워크를 2개를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한 개는 그리고 고정시켜 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배운 랜덤한 되게 값이 나오겠죠. 그럼 제가 그 네트워크 인풋은 스테이트 액션입니다. 아웃풋은 넥스트 스테이트를 예측하라입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한 개는 똑같이 이제 딥 카피해서 만들어 놓고 한 개는 계속 지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걔는 내가 가본 스테이트 액션 그다음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점점 잘 맞추게 되겠죠. 그렇다고 쳤을 때 그 둘의 차이가 큰 곳에 리워드를 주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자주 가본 곳은 점점 더 내가 이 랜덤 액션이 뭘 뱉는지 알 거니까 둘의 차이가 적어질 곳이고 내가 예를 들어 가보지 않은 스테이트다. 그럴 경우엔 내가 학습하고 있는 네트워크 입장에선 이 랜덤 네트워크가 뭘 뱉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일단 가야 이 랜덤이 뭔 생각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함으로써 내가 모르는 곳을 잘 가봐라 라고 하는 어떤 메소드입니다. 밑에는 그 논문의 피겨 1인데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이 스파이크가 그 랜덤 리워드가 언제 커졌냐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몬테주마는 되게 여러 개의 방을 돌면서 각각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는데 새로운 적을 처음 만난 적을 만났거나 처음으로 횃불을 들었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기 때문에 리워드가 높았다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거 활용하면 아까 부엌 같은 데서 처음으로 설거지에 물을 틀었을 때 이런 게 리워드가 높지 않겠냐 그런 거 쓰면 배우지 않을까 하는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도 큐리오시티 방법입니다. 저희가 디스어그리먼트라는 걸 활용한 건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뉴럴넷에서 또 uncertainty라는 걸 잴 때
가장 심플한 방법론은 그냥 앙상블을 활용하는 겁니다. 앙상블이라는 건 같은 네트워크를 뭐 방법은 여러 개 있겠지만 심플하게는 같은 네트워크를 여러 개 이니셜로서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니까 뭐 정확히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좀 다른 순서로 준다거나 아니면 전체 데이터의 80%만 쓴다 했을 때 그 80을 다르게 주면 조금씩 다른 로컬 옵티머로 수렴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넥스트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어떤 간단한 MLP를 한 10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자주 가본 곳에 대해서는 잘 맞추니까 그 10개의 애들이 그 답변, 넥스트 스테이트는 이걸 거야 하는 그 답변이 일치하겠죠. 반대로 내가 잘 가보지 않은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잘 못 맞추니까 서로 간의 답변이 다를 겁니다. 답변이 다른 스테이트에 갔을 때 높은 리워드를 주자. 이게 디스어그리먼트 방법론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뭐 모티베이션은 비슷합니다. 잘 모르는 곳에 많이 가라라고 유도하는 방법론이고요. 이 두 개가 심플하고 한 2017, 18년에 많이 나온 건데 지금도 이 정신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그냥 일단 프리트레이닝 단계 때 내가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보자.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사실 비슷한데 많이 가서 그 데이터를 최대한 늘려나보자. 이런 게 데이터 맥시마이제이션입니다. APT라는 방법론인데요. 이 메인 실험은 아타리에서 했는데 내가 한 리플레이 버퍼가 예를 들어 배치 사이즈가 한 64, 256이라고 하면 걔네가 각각 다 다르길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타리에서 쪽 마리오라고 해봅시다. 가다가 바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 트레젝토리만 리플레이 한 가득이라면 그 버퍼에서 한 몇 개 뽑았을 때 다 비슷한 것만 나오겠죠. 그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리워드에 어떻게 주냐면 그렇게 몇 개를 스테이트 샘플링했을 때 그 스테이트가 서로 다 멀길 바라는 겁니다. 멀다는 것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카운트 베이스드, 예를 들어 피처 어떤 그리드 월드라고 하면은 내가 이 스테이트 몇 번 갔냐, 그래서 좀 그게 뭐 거리가 멀면 측정할 수 있겠는데 뭐 더 심플하게 하면 엔트로피, 그 스테이트들을 하나의 어떤 랜덤 베리어블들을 집합으로 본다면 걔네가 서로 더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높은 리워드를 주는 겁니다. 뭐 엔트로피는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는 얘들이 어떤 엔트로피 넘어가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구체적인 식보다도 뭐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 스테이트들이 방문한 스테이트들의 엔트로피를 높이고 싶은데 그거를 K 니어리트 네이버로 저희가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치 사이즈가 256이면 한 개 뽑았을 때 얘랑 가까운 놈들이 별로 없을수록 높은 리워드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더 안 가본 데 가라라고 하게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인 스킬 디스커버리입니다. 스킬은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하프치타라는 어떤 환경을 줬습니다. 네, 태스크는 없어요. 즉 리워드는 0인 상황입니다. 이때 뭔가 해보라는 겁니다. 뭐 할지는 저희가 알아서 정해야죠. 그랬을 때 내가 로스 펑션을 잘 정해서 리워드를 잘 정해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플립을 배워놨다면 이제 다음쯤 태스크는 저 앞으로 빨리 달리기야 시작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달리기를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move forward라는 걸 배워놨기 때문에 쟤를 이니셜라이즈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달리겠지라는 방법론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론은 스테이트와 어떤 스킬 Z라는 거에 어떤 mutual information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 들었을 땐 저는 헷갈렸는데 폴리시가 저 2번 롤아웃 프로젝트를 하면 폴리시 인풋 스테이트 말고 Z라는 게 들어가 있죠. 저 Z라는 걸 저희가 스킬로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이니셜라이즈 할 때 뭐 스킬이 저게 원핫 벡터 5차원짜리 원핫 벡터다. 그럼 지금 제가 첫 번째 디멘션을 1 주고 나머지 0 줬습니다. 얘를 1번 스킬이라 생각을 할게요. 1번 스킬을 주고 스트레이트로 롤을 쭉 해봅니다. 그랬을 때 그럼 결과 나오겠죠. 그럼 저는 2번 스킬을 해볼 겁니다. 다음 트레이트가 쭉 나오겠죠.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각 스킬들은 서로 다른 걸 커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번 스킬 했을 때와 2번 스킬 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행동을 해야 돼 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싶은 것이고, 그렇다면 1번 스킬이라는 저 Z 벡터와 1번 스킬이 내뱉은 그 트레지토리, 그 둘이 굉장히 일치하게 하고 2번 스킬과 2번 트레지토리 일치하게 하면은 1, 2, 3, 4가 서로 다른 걸 배우겠구나 라는 게 가장 많이 쓰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1번 스킬은 뭐 오른쪽 위로 가고 2번은 일로 가고, 이게 뭐 들으면 이동하는 내비게이션에서는 좀 와닿는데 이게 어떻게 컨트롤에선 될까 싶잖아요. 사실 얘도 그렇게 학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픽셀 인풋이든 아니면 스테이트 인풋이든 간에 굉장히 달라지려면 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가는데 시속 6m냐 6.5m냐 보다는 얘 입장에서도 점프랑 뒤랑 앞으로 가는 게 더 구분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 보자 하는 게 이 스킬 디스커버리고요. 그래서 뭐 잘 배워놓으면 좋지 않겠냐 나중에. 이게 세 번째 방법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월드 모델인데요. 월드 모델도 사실 앞에 거랑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니고, 일단 월드 모델이란 무엇이냐, 뭐 모델 베이스드 아래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다이나믹스 모델을 배워놓자는 겁니다. 얘는 아까 앞서 설명한 오프라인 데이터셋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시뮬레이터에서 직접 돌면서 배울 수도 있는데, 내가 특정 스테이트와 액션을 줬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는 이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예측 모델을, 뭐 클래시피케이션일 수도 있겠고 리그레션일 수도 있겠죠. 이걸 잘 배워놓으면 플래닝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플래닝, 즉 컴퓨터 이제 CS에서 서치라는 거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내가 이걸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그냥 플래닝만으로 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또 실제로는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도 플래닝을 많이 하니까 결합해서. 뭐 옵셔널로 내가 리워드를 맞추는 걸 학습해 볼 수도 있고, 혹은 계속 내가 이제 보는 환경 같으니까, 내가 보는 부엌은 같으니까 그 부엌에 적합한 CNN 인코더 디코더를 배워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부엌 내 방이라는 게 돌아가는 걸 내가 잘 알아놓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다운스트림 테스트 깰 수 있겠지. 서치하든 플랜하든 모델 베이스드 아래를 쓰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아까 디스어그리먼트 로스라는 거는 앙상블을 여러 개 만들어 놔서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정도를 높은 리워드를 주자라는 방법론이었잖아요. 그거를 이 모델 베이스드 아래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이게 사실 뭐 심플한데, 이 일종의 데이터 분리기입니다. 이 왼쪽은 그냥 저희가 하는 폴리시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월드 모델로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현재 저는 티처란 스테이트에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스테이트와 이런 액션을 하면은 넥스트의 넥스트 스테이트는 이럴 것이다라는 거를 잘 만들어 놨다면 상상 속에서 계속 그릴 수가 있겠죠. 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도 학습에 추가하자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추가 어떻게 할 건데? 일단 그럼 일종의, 그럼 이거는 데이터 그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셋 불리기를 한 거니까 아까 디스어그리먼트 로스를 상상 속에서 한 데이터까지 포함시키자. 그럼 내가 원래는 데이터를 100개만 모으고 디스어그리먼트 했으면 데이터가 100개인데, 이 모델 베이스로 상상 속에서 10배 만들었으면 그럼 나 데이터 1000개로 학습하는 거겠네. 그럼 나 훨씬 더 샘플 개수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방법론입니다. 여기선 아까 말한 프리트레이닝 방법론 얘기했지만, 만약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내가 이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뭐 아래 안 하고 플랫님만 해서 바로 문제를 깨버릴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발표는 어떻게 하면 이 로봇 학습시킬까? 그러면 이제 from scratch부터 하지 말고 프리트레이닝을 잘 해보자로 갔고,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걸 잘 학습해서 인코더, 액터를 잘 해보자는 오프라인 데이터셋 방법이 있었고, 나는 데이터는 없지만 시뮬레이터는 있어. 그랬을 때 인코더나 액터를 잘 배워보자는 시뮬레이터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로봇을 잘 어떻게 해보자가 저희의 서머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발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 네. 네네. 네. 네. 음.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은 뭐냐면, 다시 한번, 아이고, 이게 있었구나. 이 R&D라는 거 돌아가 볼게요. R&D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익스플로레이션 리워드니까. 그냥 그냥 R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뭐 태스크 리워드가 있겠죠. 내가 다음 뭐 횃불 집으면 1점, 뭐 말이 오면은 별 먹으면 1점 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태스크 리워드와 아까 말한 안 가본 데 가면 보너스 점수 줄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그냥 더해서 총 저희 리워드로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땐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어, 태스크 리워드는 가중치 1, 혹은 아까 익스플로레이션 R&D 리워드는 가중치 0.5, 이런 0.5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좀 중요한데, 요 세팅에서는 그 태스크 리워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의 비율을 조정할 게 아니라, 지금은 태스크 리워드는 가중치 1, 뒤에는 0.5였잖아요. 지금 태스크 리워드는 0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리워드 펑션이라는 건 곧 태스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다음 방 가면 1점이라는 거는 이건 다음 방을 잘 가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건데, 그럼 얘는 환경만 주고 어떠한 리워드도 주지 않는 겁니다. 다음 방 가든 획불 먹든 깨든 말든 점수는 없다. 대신 시뮬레이터만 줄게. 네가 알아서 뭔가 해봐. 라는 방법입니다. 세탁소에 아까 말한,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설거지 성공했다고 해서 점수 안 주는 겁니다. 방 청소 어질르든 청소 성공했든 엎었든 치웠든 점수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뭐든 해 라는 게 지금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 세팅이 달라서 그 조절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둘 다 쓰는 게 성능은 좋습니다. 그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언슈퍼바이즈드라는 게 결국은 리워드 펑션이 없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할 말까지는 아닌데 궁금하시면 이 이기민 카이스트 교수님의 언슈퍼바이스드 R을 벤치마크란 논문에 되게 이게 자세하게 실험 결과들이나 일목요연하게 이 비교가 있어서 좀 전체적인 컨셉을 잡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언슈퍼바이즈를 썼을 때하고 슈퍼바이즈를 썼을 때하고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우리 딥러닝에서는 언슈퍼바이즈를 쓰는 이유가 이제 데이터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언슈퍼바이즈를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어, 네. 그러니까 결국 질문해 주신 거는 결국 태스크의 리워드를 안 쓰고 저 언슈퍼바이스드 리워드를 쓰는 거에 장점을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방을 다 돌아다니는 리워드 펑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휴먼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챗GPT도 사실 어떻게 발화해야 될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RLHF 같은 걸로 리워드 펑션을 만들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리워드 펑션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힘들다. 그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잘하면 내가 그 다음에서 리워드 펑션을 조금씩만 바꿔도 바로바로 결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둘의 컨트레스트보다는 결국은 내가 깨고 싶은 태스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금 더 그 친구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저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재밌었던 부분이 스킬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렴풋이 이제 그냥 받아들이기로는 액션의 좀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스킬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스킬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분류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킬이란 단어를 그냥 예를 들어 뉴립스다. 그럼 스킬 검색하면 한 600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플래닝 하는 것도 뭔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비헤비어 클로닝으로 사람들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 청소 모아. 그럼 청소를 데이터를 한 100개 클립을 모아서 비헤비어 클로닝을 막 시킵니다. 왜냐면 청소 스킬이야 정해놓고 문제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여기서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러이러한 액션의 조합은 스킬일까를 뭐 가정해서 하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액션 10개는 스킬 하나야 라고 하는 겁니다. 스킬을 구체적으로 저희서 솔직히 코드가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스킬 1번 넣었으면 그 스킬 Z에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Z는 1이라는 걸로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 Z가 저 원화 디멘션 5차원짜리입니다. 그럼 1, 0, 0, 0, 0이 두 번째 인풋이 되겠죠. 스테이트랑 컨캣에서 들어가는, 걔는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냥 5초 동안 인퍼런스 하는 겁니다. 그럼 걔는 5초, 이 1번 스킬을 5초 동안 인퍼런스 한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물론 스킬을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예시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선 그렇게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 아까 그
큐런 오프라인 RL에서 네. 큐러닝을 네. 그냥 나이브한 큐러닝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네. 그 디시전 트랜스포머를 왜 쓰는 게 좋은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그냥 있나요? 정말 쓰는 게 좋은 이유는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이것만으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큐 러닝이라는 거에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저 타겟도 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기 때문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라는 그 타겟도 내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맞춘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그냥 애초에 이런 지도 학습식으로 그냥 내 타겟은 액션으로 픽스를 해놓고 학습하면 그런 종류의 언스테이블리스가 많이 사라지니까 좋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네.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때 보통 컴퓨팅의 측면 차원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많은 CPU의 코어를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인터랙션을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제 오프라인 R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젝토리가 어느 정도 제공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병렬 처리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컴퓨팅 자원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가속화하기 위해서 어느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데이터 셋이냐 혹은 여기냐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시냐 질문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는 오프라인 RL 같은 경우에도 그 코어를 활용한 병렬 처리 같은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지. 뭐 그렇게 지금 아직 강조가 되지는 않는데요. 뭐 앞으로는 당연히 강조되겠죠. 왜냐하면 뭐 쉽게 말해서 저희가 뭐 VIT 휴지, 뭐 레즈넷, 뭐 500, 뭐 이런 건 없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모델을 하나의 GPU에 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병렬 처리해서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렬 처리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는 아무래도 CPU 병렬 처리에 가까울 것 같고 오프라인 RL 같은 경우에는 GPU 병렬 처리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한 가지만 말하자면 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어썸션은 시뮬레이션 코스트는 아주 싸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을 믿고 살 것이다. 근데 진짜로 저희도 이거가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CAD 도면 같은 거 따서 올려놓으면 로봇이 거기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약간 믿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더 해줄 거라는 걸. 네, 그 스킬 디스커버리 쪽에서 그 스킬의 어떤 Z의 의미를 이제 아까 로봇 무조코에서 뭐 앞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백플립을 한다던가, 네, 이런 것도 이제 결국에 그 직접 Z를 넣었을 때 그 행동의 움직임을 사람이 보고 이 Z가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라고 따로 이제 그 의미 부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분류와 그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나온 그 Z의 그 결과물이 거의 일치하는지 좀 궁금해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로 논문을 썼는데 아무 상관도 없고, 이거는 예를 들어 제가 스킬을 100개를 배웠는데 그나마 논문에 실을 만한 거를 어거지로 찾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킬이라는 건 되게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사람이 해석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제가 다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킬을 배워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번 스킬은 이거야, 2번 죄야. 그럼 걔를 각각 비헤비얼 클로닝으로 로컬 폴리시를 만들어 놓고 조합하는 연구를 한다거나, 아까 말한 엔비디아에서 그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일종의 조이패드가 있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하면 오른쪽 달리고 점프 발차기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3D 모델러가 일일이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데 이거를 강화학습을 할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에서. 그럼 걔네 따지면 일종의, 그럼 무슨 말이냐? 저 2번에서 폴리시 보면 스테이트란 건 내 현재 화면일 거고요. 어떤 캐릭터 위치라거나 액션은 내가 한 액션인데 Z를 일종의 스타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점프하면 항상 같은 모션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1번 입력했으면 같은 액션 나가게 하기 싫고 다양하게 그 캐릭터가 할 법한 점프를 한 RL 에이전트가 한 10개 정도 만들어주길 바라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비헤비얼 클로닝으로 어떤 얘를 달린다는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출발해서 달린다는 이것인 거 너가 알아야 돼.
하지만 정확히 이모션 말고 이거랑 비슷한 거 한 10개 정도 만들어 봐. 라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웃풋은 사람이 딱 되면 1번 그 점프 스킬 되면 점프가 10개 나오니까 아 이건 점프인데 좀 다른 게 나왔네. 그때 해석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엔비디아 스킬 데스크톱을 치면은 2023 논문에 그 시그래프라는 좋은 학회가 있는데 거기 계속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찾으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다. 그 앞부분에서 그 오프라인 아래 설명해 주실 때 큰일 났네. 이제 그 컨설베이티브 이런 걸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게 사실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리워드를 되게 적게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사실 뭔가 저는 익스플로레이션에 좀 관심이 많은데 오프라인에서는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뭔가 좀 괜찮은 논문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오프라인에서 형 아는 거 있어? 그런 논문이 막 오프라인 막 논문 본 건 아니고요. 최근에 22, 23 닙스나 ICML 아이클리어 쪽에 익스플로레이션 인 오프라인 데이터 셋이라는 논문을 좀 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잘 모릅니다. 네, 저희가 둘 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 말씀하신 거는 그 중에 뭔가 예를 들어 어디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 가중 줘야 되는가인데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있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발표했고 뭐 저희가 하는 연구 궁금하시면은 이거 호준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